네, 오랜만에 모셔봅니다. 우리 강환국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렇죠. 한 6개월 됐나요? 그까지 안 6개월은 또 아닌 것 같고, 한 두 달, 4-5개월 두 달, 석 달 됐나?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꽤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하셨어요, 그동안? 그동안에 뭐 이런 책 하나 쓰고, 뭐 유튜브도 좀 하고, 뭐 하는 거 했습니다. 네. 콘트하고, 네. 책 또 썼어요? 그럼요. 제가 그래도 작가 아닙니까, 작가. 작가면 책을 써야죠. 네. 9권째입니다, 9권째. 네. 지금 무슨 책인데? 코인 책이죠. 네. 코인? 네. 코인 알아요? 저 코인 좀 잘합니다. 네. 최근에 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짜증나. 코인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코인 얘기 하러 왔는데. 네. 아, 진짜? 어떡하지? 네. 코인 왜? 코인 네? 뭔데 코인? 코인- 다 올랐잖아 이제. 아닙니다. 에이, 네. 다 아니에요. 오른 것 같아. 1억 갔잖아. 지금 1억인데요. 그러니까 1억이면 이제 다 온 거 아니야? 다 빠질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런 미신을 타파하겠습니다. 와서. 이게 미신이에요? 네, 그렇죠. 더 갈 겁니다. 큰일 났네. 아니 일단 알았어요. 그럼 코인 얘기 하시고 네. 좀 이따 하시고. 그러죠. 네. 일단 그 세린메이 네. 이제 팔 때 된 거잖아요. 네, 팔대로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네. 왜 지금 분위기 괜찮은데 삼전도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투자를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네. 늘 3월, 4월에 분위기가 괜찮아가지고 그때 이제 오케이 이번엔 됐다 이제 간다라고 했는데 4월 말에 깨진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20년 투자를 하면서. 네. 네. 그래서 이번엔 저는 속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도 네, 그렇습니다. 4월은 열심히 팔고 그렇죠. 5월 세린메이에 대비해서 지금 4월부터 열심히 파는 게 맞네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제 세린 메이가 원칙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4월 마지막 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4월 18일 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다 팔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올해도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상황도 그랬나요? 작년 상황 어땠냐면은 그래서 제가 4월 18일에 싹 팔았거든요. 이제 그 후에 맞아. 그때 맞아. 그 후에 이제 쫙 떨어지다가 이게 또 한 5월 6월에 반등해가지고 7월 중순까지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 이제 조롱을 많이 받았죠. 근데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2000년 엄청 갔잖아요. 그때가 그때죠. 그렇죠. 근데 네. 8, 9, 10월에 또 완전히 나락으로 갔어요. 2100대까지. 네. 네, 그래가지고 역시 5월 시험 투자하는 게 별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6, 7월에 잠깐 뭐 미친 듯이 달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잘 올라타갖고 7월에 싹 팔고 나왔으면 물론 이제 귀신같이 잘한 거지만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네. 5월에 팔고 10월에 다시 들어가는 게 맞더라. 그렇죠. 근데 저도 그때 좀 쫄렸거든요. 이제 4월 18일에 제가 팔고 나서 그때 쭉 빠져가지고 오케이 맞았어 했는데 5월, 6월, 7월 이렇게 가가지고 했거든요. 저도. 네. 근데 다시 이게 내려가가지고 휴 했죠. 네. 근데 가만 있어. 지금 다시 보니까 자켓을 다 입으셨네. 가다마이를. 제가 옷이 좀 있습니다. 몇 개 그래도 집에. 네. 원래 그 맨날 그 뭐 후질근한 티 입고 다니시다가 그거 3%였잖아요. 이제 뭐 돈 좀 벌었다고 지금 옷 사는 거예요? 이 옷은 그 전에 샀습니다. 벌기 전에. 그래요? 네. 부럽다. 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세린메이는 올해도 적용이 아마 될 것이다. 매년 그랬고 당분간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어질 것이다. 계절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쵸. 이제 이 통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이 통계 뭐예요? 이게 그 한국 짝수 그 5월 10월 수익률입니다. 짝수의 5월 10월 수익률. 2022년, 24년. 그러니까 이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다 리스트업을 했는데 네. 총선이 있는 애 없는 애로 제가 그 나눠 보기는 했는데 네. 근데 총선이 있든 말든 짝수 5월 10월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진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요거까지만 확인하고 질문이 좀 들어와 갖고. 질문이 어떤 질문이요? 그 요즘 피부 뭐 시술 받으세요? 피부요. 최근에 제가 안 받았는데요. 네. 한두 달, 2달 전인가 한번 받은 것 같네요. 네. 그때 뭐 리쥬다? 맞다. 제가 점을 뺐죠. 베트남 가서 심지어. 그렇지. 예. 점을 뺐어요? 그래서 좀 깔끔해 보이시는구나. 그렇네.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제 한국 병원이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셀프로 점을 빼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셀프로? 네, 그거 가능하더라고요. 예. 셀프로 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레이저 지직. 예. 내가? 네. 내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네, 여튼 그래서 이제 네. 아까 하시던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00년부터 짝수회를 쭉 봤고 그 짝수회 중에도 총선이 있는 해를 또 보신 거죠? 근데 총선이 있든 말든 짝수의 5월, 10월은 진짜 별로 안 좋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예. 아, 짝수에는 별로 안 좋더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예외 상황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네. 2020년이었거든요. 2020년. 아, 그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네. 때문에 전 세계 뭐 중앙은행이 수시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잘 됐는데 그때 빼고는 정말 좋았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짝수 5월, 10월. 그래서 한국 주식은 물론 올해 5월, 10월은 다를 수 있는가?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근데 확률이 낮은데 저는 굳이 베팅하지는 않습니다. 아, 확률이 낮은 거기까지 내가 굳이 베팅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죠. 확률 낮은 거에 베팅해서 큰 돈 벌 수도 있으나 네, 그렇죠. 굳이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걸 맞출 능력도 없고. 네, 당연히 없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짝수에는 대체로 안 좋더라. 그렇죠. 대치루가 아니라 한국 시장은 끔찍할 정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끔찍할 정도입니까? 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너무 끔찍해가지고 숫자를 지우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숫자 네. 한번 다시 볼까요? 네. 2000년부터 28. 저기 보면은 그 그러니까 검은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짝수 언제 투자해서 언제 기준으로 저 숫자가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에 4월 30일에 투자해가지고 4월 10월 30일에 파는 거. 아, 4월 30일에 투자해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10월 30일에 나오는 거. 10월 30일에 팔았다면 그렇죠. 어느 정도 수익률일까는 이제 쭉 데이터를 뽑아 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홀수에는 저 정도로 끔찍하진 않습니다. 짝수에는 되게 끔찍해요. 보면은. 아, 그러니까 좋을 때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2020년 저기. 네. 네. 4월 말에 팔아서 10월 말에 사면 거의 안 좋긴 한데 특히 짝수에는 더 처참하더라. 그렇습니다. 네. 아, 올해도 근데 짝수회고. 그렇죠. 예. 그 보면은 뭐 2010년이나 14년 정도에도 돈을 번 적은 있기는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좀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벌 확률이. 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좀 피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 그렇죠. 참고로 저는 한국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말은 다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매리식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6개월 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뭐 그렇게 들어가시라는 건 아니고 강환국 작가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도 이제 4월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네, 그렇죠. 4월에는 쭉 이제 빼시는 기간이겠군요. 아니 쭉 빼는 건 아니고 한 방에 툭 빼기는 하는데 그게 뭐 4월 20일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럼 제가 4월 15일에 뺄게요. 아, 그렇죠. 네. 네, 훌륭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강환국 빼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뭐 이제 늘 쇼타라 한국 시장 망한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와가지고 네, 네, 네. 살아난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네. 자, 그렇게 이제 강환국에 이제 투자는 그렇게 이제 갈 거라는 거고. 네. 예,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아, 그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그 뭐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23년 말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24년은 전반적으로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면 선거가 엄청나게 많다. 선거 전후에 정치인들은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말씀드린 것 같고 딴 데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거가 굉장히 많고 이제 우리도 언제 하죠? 4월 10일인가요? 총선이? 4월 10일. 네. 그렇죠. 다음 그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네. 그때 또 선거를 가 있구나. 오케이. 예, 그래서 그때 전망을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제 가장 확실한 놈은 미국 장기 국채이다. 근데 지금 3.7%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올해. 예. 근데 이 전망은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는 게 뭐 그때 한 얘기랑 지금 한 얘기랑 별로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바이든은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 재선에서 이겨야 된다. 바이든은 재선에서 이겨야 된다. 네, 이겨야 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좋아야 되고 주시장도 좋아야 된다.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게 5월인지 6월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보통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하락기라고 표시했는데 저게 사실 인하기라고 봐야죠.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미국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나 그걸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연봉리 29% 정도입니다. 연봉리 29% 정도. 연봉리 네. 계산해 보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는 그 시기 있잖아요. 네.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에 걸쳐 가지고 뭐 0.25%씩 쫙쫙 내리잖아요, 이렇게. 예. 이제 그때 그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연봉리 29%. 연봉리 29%? 그 되게 높은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투자하면 네. 129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년내로. 아, 그리고 그래? 그 130만 원이 1년이 더 지나면 얼마가 돼요? 1.398, 1.32, 1.69니까 한 170만 원 되는 거죠.
2년 만에. 그래서 이 금리 인하기 하는 이 시기에는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건데요. 근데 보통은 그 인하하기 전부터 미국 장기 국채가 오르기는 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 내년이 아니라 작년 10월, 11월, 12월이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 장기 국채가. 그리고 올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올해 3.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또 갈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이론의 맹점을 제가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과거의 금리 인하기에는 예를 들어 뭐 6%에서 뭐 1%까지 혹은 뭐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지금 5.5잖아요. 5.25에서 5.5까지. 네. 여기에서 떨어져 봐야 200bp 안쪽이다. 200bp도 어렵다. 네. 한 150bp 정도? 그러니까 과거보다 하락하는 폭이 훨씬 적기 때문에 과거에 기대했던 그 수익률 연봉이 30%? 네. 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제 5.5%가 빵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2% 떨어진다 했는데 그러면 30% 정도는 수익이 안 날 수 있어도 그래도 수익 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30%못 벌 수 있어도 좀 더 적게 벌자. 그래도 돈 버는 게 어디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 버는 게 어디냐?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매크로 분석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건 근데 어찌 보면 너무 보이는 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금리 떨어질 거라는 건 뭐 사실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그때 투자하면 돈 버는 거는 맞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늘 그 말을 하긴 하거든요. 다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20년 해보니까 선반영 되었다고 하는 게 선반영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실. 아, 네. 지금 현재 상황.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비트코인 뭐 ETF가 나오는 거 이미 다 선반영이 되었다 했는데 그 후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하나의 예시를 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다 있는 이벤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벤트가 결국 터지면은 아, 결국 맞죠. 더 오르더라. 네. 이런 거 많더라고요, 사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선반영은 의외로 별로 없더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선반영 다 됩니다, 당연히. 네네네. 그래서 여튼 국채를 그러면 지금쯤 투자하시기에 좋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국채.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네. 미국 주식은 그것도 제가 연말부터 이제 미국 주식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이든이 주식장을 뒷받칠 수밖에 없다. 이거. 예. 그리고 돈을 많이 푼다. 그래서 경제가 좋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실제로 올해 이제 스파이가 10% 올랐고 나스닥이 8.6% 정도 올랐는데 제가 이제 하도 요즘 이제 코인 수익에 익숙해다 보니까 이게 이거밖에 안 올랐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1분기에 이 정도 올랐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분기 내로 미국 주식이 10% 정도 올랐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계속 저는 유효하다라고 이제 봅니다. 한마디로 이겨야 되니까요. 10월에 무조건 대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바이든은. 어쨌든 떨어뜨리진 못할 거다. 못하죠. 네, 절대 못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주장이 꼬꾸라지면은 이제 바이든 절대 재선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어려운데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이든은 트럼프한테는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지고 싶지 않은데 한번 그 4년 전에 그 TV 토론 보셨나요 혹시? 4년 전에? 네. 글쎄 뭐,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 뭐 그때 정말 개판이었거든요. 네, 바이든이 한마디 딱 하려고 하면은 트럼프가 딱 스톱 해가지고 끼어들게 하고 그리고 바이든이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네 아들 돈 먹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게.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한테는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열심히 더 경제를 부양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전망은 1분기부터 맞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좋다고 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 미국 채권은 다 좋고 한국 주식은 좀 못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이 남아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면 되겠죠. 네. 네. 참고로 요거는 중요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기 4년 차. 그러니까 기존 대통령이 재선할 때 나올 때 미국 주시장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이걸 딱 한번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위해서 나오는 4년 차. 그렇죠. 네. 이때 마지막으로 손실이 있었던 때가 1932년 대공황 때였습니다. 100년 전에요. 48년은 뭐 약간 뭐 그냥 마이너스였던 거고. 근데 이거는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하면 또 플러스가 되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48년도 사실상 플러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가격만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1932년에 마지막으로 재선에 미국 시장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대공황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공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1년에 한 10몇 프로 정도 오르는 건 좀 많이 오른 건가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 1분기에 벌써 10% 올랐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그 이제 1분기에 조금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뭐 이게 늘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다른 임기 4년차들 쭉 보면 뭐 16%, 18%, 20%, 뭐 20% 오른 날도 25%, 있고 뭐 9% 네. 오른 날도 있고 뭐 4% 오른 해도 있고 뭐 이런데 네. 대충 평균 따지면 한 몇 프로쯤인 것 같아요. 11% 정도요. 네. 아 그래요? 예. 11%라고 치면 지금 이제 1분기에 벌써 10% 올랐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네. 이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를 거 다 오른 거 아닌가. 근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신 이제 지적이신데 네. 제가 그거를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나스닥이 그 역대 최고가 돌파한 게 24번 정도 있더라고요. 지금 돌파를 맨날 하면서 좀 들어갔다가 다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스닥이 네. 그 24번 돌파가 있었는데 역대 최고가 돌파 후에 나스닥은 보통 그 후 1년, 2년, 5년 후에 와보면은 계속 올라갈 확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역대 최고가 돌파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대부분의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 통계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올해 역대급 잔치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죠? 뭐 그러면 저는 좋고 우리 다 좋고 다 해피하고 좋습니다. 네. 아니 안 사는 사람들은 배 아프죠. 사세요. 왜 안 사십니까? 네, 여튼 그렇죠. 뭐 네. 이렇게 이제 임기 4년 차도 한번 비교를 해보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고가 돌파 이게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다 먹힙니다. 한국도 먹혀요. 근데 한국은 5년까지는 안 가고 1년.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면은 1년 정도 더 좋습니다. 아 역대 최고가 돌파하고 난 뒤에 네. 아 그래요? 지금 역대 최고가가 한국 시장이 얼마죠? 3,390인가? 뭐 그 정도 되죠, 그죠? 네. 에 짜증나 그때 2021년인가? 그렇죠. 21년 7월인가 그때였죠. 뭐 대충. 그때 네. 내가 엄청 들어갔다. 근데 그땐 역대 최고가 진짜 역대 최고가였고 그 전에 그 전 역대 최고가를 돌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전이 2,500인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네, 2020년에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으면 1년 정도 재미를 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스닥 역대 최고가 돌파 한 해 만에 이러고 있고 S&P 500도 그러고 있고 특이하게 인도, 일본, 독일 시장 이런 쪽도 잘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는 데는 지금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는 주식시장을 사는 거는 참 옳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지금 뭐 그 세리메 하란 얘기냐 자꾸 뭐 물어보시는데. 세린배 하라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강왕국 작가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그 높은 확률에 베팅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른바 뭐 퀀트 투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말쯤에 이분은 팔 거예요. 저는 한국 주식을 한국 팔 겁니다. 주식을 팔 미국 겁니다. 주식은 안 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아주 여러분, 클리어하죠. 따라하시라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셔야 돈 번다는 게 아니고 이분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분은 성적이 그래도 괜찮았죠 아직까진. 뭐 그렇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헷갈리실 텐데 결론적으로 한국 주식은 판다, 미국 주식은 안 판다, 미국 채권도 안 판다. 그게 결론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너는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니 물어보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고요. 일단 한국 주식이 빵으로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주식 빵으로 가요? 빵으로 가요. 네. 아이씨. 네. 왜?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제가 30으로 가는데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서 뭐가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S&P 500도 할 거고 나스닥도 할 거고 그 러셀 2000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그러니까 중형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것도 하고 그 밑에 있는 소형주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할 거예요, 그냥 미국 주식은.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분산 투자 이제 대충 할 거고 저는 잘 모르거든요, 미국 주식. 네. 여튼 그렇게 분산하신다. 네, 그리고 한국 채권, 미국 채권도 살 거고 금도 살 겁니다. 네. 금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네, 저도 사실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제 금은 이제 그냥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3월에 꽤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3월에 하니까 저도 수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올랐지?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금은 저는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늘 포함합니다. 아, 금은?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식과 그 상관성이 낮은 자산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보통 채권과 금인데, 채권 같은 경우는 2022년 같은 경우는 주식과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그거도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금과 주식은 보통 따로 논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와장창 깨질 때는 보통 금은 잘 가고요. 네. 특히 주식시장이 10년, 15년 정도 부진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970년대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미국이면은 2000년대 이럴 때 그때 금이 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식과 금은 포함을 시킵니다. 자산 배분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근데 3월에는 특이하게 주식 금 둘 다 같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컴플레인 하진 않겠습니다. 네. 기분은 좋았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랐으면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금은 계속 갖고 갑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죠. 아, 네. 계속 갖고 갈 거면 뭐하러 있어? 네? 아닌가? 예? 계속 갖고 간다고요? 금은 계속 가져가죠. 네. 아 이렇게 올랐는데도 안 팔고? 근데 사실 이게 별로 오른 게 아닌 게 지금 금 시장이 한 10년 정도 거의 횡보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뭐 2,000불에서 2,200 됐다 하면 그 겨우 10% 오른 거잖아요, 사실 이게. 네. 전 이제 올랐다라는 거 뭐 3,000불 뛰어갈 때 이럴 때 이제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 그 2012년부터 12년 동안 금 시세를 보시면은 거의 안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1,900불인가 찍었거든요. 2012년에. 아 그래요? 그때 1,900불 찍고 지금 2,200불인가 2,300불인가 그러는데 겨우 10% 20% 오른 거잖아요. 12년 동안에. 네. 올랐다고 볼 수 없죠. 아 그런가? 그렇습니다. 네. 아씨 어떡하지 난? 왜요? 지금 어떻게 꾸리고 계십니까? 아 나는 금 없어요. 금이 없으시다고요? 네. 사시면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 아, 괜찮은데. 네. 아, 여기도 역대 최고가 전략이 통합니다. 금도 다 통해요. 원자재도 통해요. 아 너무 비싼데. 역대 최고가 전략 어떠십니까? 아니야 너무 비싸. 난 금은 안 들어갈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주식은 이제 아마 저 비중을 완전히 줄이실 거고 제로를 만들 거고 미국 네. 주식 그다음 미국 채권 한국 채권은 좀 갖고 가시고 네. 그다음에 금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건 강환국 작가의 이제 자산 배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다음에 코인이 남았죠. 코인. 네. 아 근데 코인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코인이요. 사실 뭐 2017년부터 뭐 차익 거래하고 이런 건 했는데 쉬고 있다가 23년 4월에 다시 들어갔죠. 23년 4월? 네. 작년 4월? 예. 그때 별로 안 좋을 때죠? 아니 4월에는 그때 가격이 3만 불 정도였고요. 비트코인이 3만 불. 3만 불 정도였고 그다음에 횡보하다가 이제 10월 말에 이제 한 10월 말에 다시 3만 불 돌파하고 3만 5천 불 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또 추가 매수를 해 가지고 연말에 추가 매수를 다 끝냈죠. 네. 연말까지 해서 추가 매수 끝냈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죠? 지금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라서 이제 팔 때 안 됐어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올라? 여기도 역대 최고가 전략이 유효합니다. 역대 최고가 지금 찍었잖아 이미.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찍은 게 3번 있었습니다. 네. 13년, 17년 초반, 20년 말, 그리고 지금 이렇게 4번 있거든요. 13년? 네. 그때는 거의 싸지 않았어요? 엄청? 그때 엄청 샀죠. 그때 살 걸. 그렇죠. 그 13년에 이때 비트코인이 그 3불 언저리에서 1,200불로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가 참 좋았죠. 아, 정말. 그때는 근데 제가 비트코인이 뭔지 몰랐습니다. 네, 이런. 금은 뭘로 사셨어요? ETF ETF. ETF로 사셨어요? 네. 아니 물어보셔가지고. 아, 참고로 근데 ETF보다는 그 KLX 금 거래소 거기다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그것도 증권사 비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데 그건 비과세입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예. 저는 귀찮아서 그냥 ETF를 하는 겁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 금 현물? 현물. 네. 근데 그 금 현물을 정말 뭐 어디 거래소 가가지고 네, 네, 사서 뭐 가져오는 거는 그게 아니고, 아니고. 예, 그거를 이제 앉아가지고 집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네. 그렇죠. 네. 네. 자 금은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ETF 아니 저 비트코인을 이제 하신다는 건데 그 전체 자산에서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요? 아니면 아주 극소수에 그게 일부에? 처음엔 극소수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비상장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네. 제 금융 투자 자산이 지금 어영부영 한 25% 이상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코인이? 네. 왜냐면 이제 추가 매수도 했고 얘가 이제 매수 랜드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비중이 점점 더 커졌어요 지금. 본인 자산에 그러니까 그 제 금융 자산에. 금융 자산의 25%? 네, 어영부영. 네, 그렇더라고요. 네. 4분의 1? 4분이 더 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러게. 네. 네. 말씀하신 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뭐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왜냐하면은 이것도 역대 최고가 돌파한 게 그러니까 3번 있었잖아요. 이번이 4번째고. 네. 그럼 그 3번에 그 후에 어떻게 가격이 움직였는가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아, 봐야 역대 되는데? 최고가 찍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렇죠. 네. 근데 그 어떻게 가격이 움직였는가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잖아요. 저는 늘 공개된 정보로만 투자를 합니다. 네. 돈이 다 되더라고요. 걔도. 네. 아 맞아. 항상 그런데 네. 항상 사람들은 그 공개된 정보를 안 믿더라고요. 네. 신기하게. 네. 네. 근데 그대로 또 가는 패턴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통은 다 그렇게 가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13년 2월 20일, 17년 1월 4일, 20년 12월 16일에 최고가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요. 그리고 그 후에 보통 한 1년 정도 더 갑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진정한 고점이 옵니다. 네. 그리고 13년 같은 경우는 그 진정한 고점까지 40배 올랐고 17년에는 15배 그리고 20년에는 한 그 250%니까 3.5배 정도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가격이 워낙 이제 많이 좀 비싸기도 하니까 옛날엔 뭐 한 뭐 200원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 뭐 몇천만 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네. 2020년 12월에는 그게 200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꽤 비쌌습니다, 사실. 2020년 12월에도. 그때가 네. 2만 불인가 그랬는데 2만 불에서 다시 한번 7만 불까지 갔었죠. 그때도.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3.5배까지는 저도 못 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나 오르긴 오른다. 1년 정도 더 간다. 네. 그게 이제 기간으로 보통 따지면 패턴입니다. 1년은 더 갈 것이다. 그렇죠. 네. 다른 조건들을 혹시 살펴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 것만 체크하신 거예요? 저는 보통 이제 코인 같은 경우 가격만 이제 보는 사람인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 것도 전망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물론 제 전망은 자주 틀립니다. 네. 근데 보면 이제 4개 베이스 시나리오를 그려보기는 했는데 네. 일단 그걸 한번 봤어요. 반감기 후에 상승률. 한마디로 반감기가 지금 4월 20일이거든요. 반감기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지금 이제 네 번째 반감기가 오는데 첫 번째 반감기 후에는 100배 올랐고 두 번째 반감기 후에는 40배 올랐고 세 번째 반감기 후에는 7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걸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 요번에 뭐 한 뭐 3배 정도, 2배 반, 3배 정도 오른다고 하면 20만 불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예,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고점, 그러니까 고점을 찍잖아요. 네. 그 고점이 이제 몇 배 더 오른다. 요거를 봤는데 그것도 40배, 15배, 3.5배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하면 12만 불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소위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의 그 전망을 쫙 다 모아봤습니다. 제가 그 전망은 정말 5만 불부터 50만 불까지 천차만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중개값을 해보니까 15만 불 정도 나왔고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이제 자체로 설문조사 해봤는데 2만 명이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분은 17만 불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이분들은. 17만 불? 네, 그래서 총 다 합쳐보면은 대충 15만 불 정도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럼 한 2억쯤. 예, 그죠. 네. 2억 정도는 아마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 같다. 그렇죠. 그 후에는 찍고 내려오는 게 이제 그 베이스, 그러니까 보통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엔 변수가 좀 있죠, 또 사실. 어떤 변수가 있어요? ETF 기관. 들어왔다는 거. 그렇죠. 그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전 세계 부자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왜냐면 이제 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자산이 5천억인데 막 무슨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가입을 해가지고 KYC 하고 막 셀피 찍고 이런 거 되게 좀 이제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이런 걸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ETF 생겼대. 이거 들어가기 쉽네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네, 부자들. 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베이스 시나리오는 2억인데 재수가 좋으면 더 오를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으나 인간 광기는 계산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식을 하셔가지고 많이 까먹으셨습니다. 이삭 뉴턴 천재 형님이요. 네. 저는 참고로 천체의 움직임도 계산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전망이다. 이제 참고로만 들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언제쯤 팔면 되는지도 혹시 요거는 이제 고점 한 2억쯤 가격 보고 팔아야 아니면 기간으로 팔아요? 1년 정도 더 간다는 생각하고 그 기간에 팔면 좋아요? 아니면 가격을 보고 요 정도면 팔면 좋을까요? 두 개 다 가능하긴 한데 네. 일단 언제 팔아요보다는 언제 팔면 안 되나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되나? 네,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코인의 변동성이 엄청 세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주식의 3-4배 정도입니다. 미국 주식의 서너 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막 10% 빠졌다라는 거는 미국 주식이 2% 정도 빠진 거랑 비슷합니다. 2-3% 빠진 거랑. 그래서 보통 이 상승장, 대세 상승장 내에서도 조정장이 계속 오거든요. 왜냐면 네. 코인이 이렇게만 올라가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올해 1월도 3월도 조정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조정장이고 어디부터는 하락장인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죠 제가. 네. 2015년 17년장에는 조정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정장이 총 8번이 있었는데 이때 보통 20에서 35% 정도 빠졌습니다.
20에서 35% 정도. 그 다음 상승장은 코로나 상승장이었는데요. 이때도 세 번의 조정장이 있었고 이때는 17에서 21% 정도 빠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 23년, 24년 상승장에는 5번의 조정장이 있었고 한 15에서 21% 정도 빠졌습니다. 전고점 대비. 그렇죠. 전 고점 대비. 네. 최근에는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6일 동안에 일본 기준으로 15% 정도 빠졌고 고점 대비로는 한 2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뭘 말할 수가 있느냐? 2015에서 17년까지는 35%, 그 후에는 21% 정도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조정장 때. 근데 2015년, 16년, 17년에는 변동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셌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때 35%는 지금의 20에서 2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조정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너무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팔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통계를 보면은 20에서 25% 정도는 조정장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는가?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이거는 조정장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30% 넘어간다. 25% 정도, 25%. 그러니까 25 넘어간다 싶으면 이건 조정장이 아니고 하락장이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10만 불에서 고점을 찍었다 하는데 거기서 7만 5천 불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7만 4천 불까지. 그럼 아 이제 이거는 조정장이 아니다. 하락장으로 봐줘야 된다 하고 그때는 청산하는 게 맞죠. 1억에 샀는데 그러면 30% 마이너스 나면 어떡해? 25%. 아니 그냥 30%. 아 30%. 예, 네. 그럼 마이너스 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들어가가지고 고점이 2억이다 또는 3억이다 하면은 거기서 25% 떨어지면은 소위 어깨에 파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머리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물론 가능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 실력은 안 돼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고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온 어깨에서 팔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었어도 예를 들면 1억이라는 고점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한 7,500으로 떨어졌어. 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재수 없지만 팔아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울면서.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1억이 2억이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25% 떨어진 시점에 팔면은 됩니다. 그럼 돈 벌어요. 네. 아, 그건 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억을 물론 1억에 샀는데 2억까지 아마 내 기다리지 못할 것 같지만 혹여 기다렸다고 쳐. 기다렸다가 20% 25% 빠지면 난 그건 팔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보통 들어간 시점이 2억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고점에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근데 2억이 들어가세요. 네, 예. 25%좀 빠졌어. 네. 아, 이건 팔기 너무 힘들죠. 그게 이 손절이라는 게 네. 한 번 눈 딱 감고 하면은 두 번째부터 굉장히 쉬워집니다. 한번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예. 별거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 어려웠어요. 해보니까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것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알트코인도 고점 대비 25%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가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알트. 네. 예, 그 근데 예. 알트코인은 또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두세 배이거든요. 또 이게 아, 맞아요. 좀 하십니까? 알트 제가 몇 개 들어갔잖아요. 네. 어떤 거요? 내가 이제 지금 많이 올랐을 텐데요. 지금 올랐어요? 너 보지도 않아. 왜냐면 대부분 알트코인 올랐을 텐데요. 너무 짜증나서. 아, 네. 알트도 올랐어요? 알트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죠. 이번에. 아, 이름 난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비트 가죠. 이더리움 거의 같이 가죠. 네, 같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알트까지 올라가면 그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더라고. 아, 물론 그건 그런데 네. 근데 원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곱하기 2에서 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100% 오르면 이 친구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200, 300% 오르고 비트코인이 30% 떨어졌다 하면 얘네들은 50%, 60% 떨어지는 거예요. 60%, 70%. 아, 네, 그냥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냥. 뭐 당연히 그렇죠. 비트, 네. 이제 비트가 그나마 제일 안정적이고. 근데 이제 뭔 얘기냐면 이번 시장에선 네. 이번 상승기에 비트랑 이더만 갔잖아요. 아니요. 그 초반에, 딴 애들이 초반에. 초반에. 초반에 네, 네. 달릴 때. 원래 그래요. 초반에는. 네, 네. 그렇죠. 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이더 이제 쭉 올라가고 나서 알트들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의 끝나던데 장이. 아, 그게 언제쯤 끝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돌파 후 알트코인의 움직임이라고 제가 좀 소팅을 해봤습니다. 네. 2017년에 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를 했죠. 네. 돌파를 한 다음에 얘가 1년 정도 걸려가지고 한 11배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알트코인들은 이 똑같은 1년 시기에 70배 올랐습니다. 그것도 큰 애들이.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비트코인이 그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거기서 250% 정도 추가 상승이 있었는데 알트코인은 750%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역대 최고가 돌파 후에 1년 정도 더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비트코인도 많이 가는데 알트코인은 더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끝납니다. 예. 아 이거 봐. 아직은 좀 남았어요. 예. 제가 지금 A 종목은 82% 마이너스. 근데 그 전에는 그 82보다 훨씬 더 밑에 아니었습니까 혹시? 아 얘는 거의 비슷해요. 얘는 별로 안 올랐고 네. B 종목은 얘도 마이너스 한 80, 70몇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55까지 올라왔고요. 그거 봐요. 네, 그죠. C 종목은 마이너스 한 80이었다가 마이너스 77까지 올라왔어. 근데 보면요. 마이너스 80을 찍었다는 건 100원이 20원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55면은 그게 그러면은 45원까지 올라온 거죠. 2배가 됐다는 거네요. 그러네. 네. 근데 그래도 알코올 치고 너무 안 올랐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올랐지? 네, 네. 내가 그러네요. 들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군요. 네. 네, 여튼 전체 자산 중에 지금 강원국제가는 4분의 1 정도를 코인 쪽에 배분을 하고 계신 거고, 네. 그리고 요 코인 시장은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여러 과거의 데이터들을 추려 보건대는 아마 기간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혹은 뭐 1년 좀 안 될 수도 있고 대신 네. 가격으로 보면 한 2억 정도, 한 15만 달러 정도를 아마 찍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역대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25% 정도 빠지면은 비트코인이 25% 정도 빠지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코인들 전부 다 팔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부 다 알트코인도 전부라. 네. 네네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비기령 즉 예술적인 매도 방법이 또 하나 있죠. 뭐죠? 투자의 시는 매우 드물지만 마이너스 손은 의외로 많다. 투자의 시는 매우 드물지만 마이너스 손은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 고점에 사면은 떨어지고 저점에 팔면은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시장에는. 의외로가 아니라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친하게 지나고 그 사람들 절대로 조언을 해주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반대로 하거라.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마이너스의 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막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럼 말고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 듣는 사람- 거죠. 그냥 하면서 이렇게. 예.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반대로만 해봐라.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지인 돈까지 빌려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그날 빠져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술적인 방법이죠. 야, 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놈들이 다 이런 놈들인가? 그런가요? 네. 나는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였는데 이놈들이 그런 놈들이었나? 근데 이거는 근데 굉장히 비밀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정프로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야, 이 사람들 나는 이게 또 알려달라고 뭐 다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프로 뭐 샀어 도대체 이러면 쟤 이거 사고 이것도 이렇게 딱 막 보여준다고. 네. 그럼 막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막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게 그놈들의 전략이었나? 설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럼요. 네. 약간 좀 짜증이 확 나려고 그러네. 여튼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인간 지표로서 참고할 만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지표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퀀트적인 접근 먼저 좀 알려주셨고, 그다음에 그 외 자산 배분, 뭐 채권, 뭐 미국 시장, 주식, 미국 채권, 또 한국 채권 등등등 배분하는 것 중에 지금은 이제 강만국 작가가 꽤 많이 들고 있는 게 이제 코인 쪽인데, 코인 쪽은 좀 더 긍정적으로 일단 본인은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여러분의 판단은 다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자주 틀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강황국 작가님, 하여튼 뭐 얼마나 도움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미는 있습니다. 항상. 주로 나올 때마다 늘 재밌습니다. 아니 네. 전에 한 1년 전보다 그럼 지금은 자산이 좀 늘었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뭐 유지예요? 24년은 사실 코로나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는. 짜증났다. 짜증. 강홍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가시다가 저 벚꽃 구경 좀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런 게 있어. 벚꽃. 네, 네. 벚꽃 지금 좀 피고 있습니다, 막. 네. 물론 안 핀 나무들도 좀 많은데 그래도 일부 좀 폈으니까. 근데 먹을 수 없잖아요. 벚꽃은. 참 먹는 것만 보시지. 먹는 식물은 제가 좋아합니다. 안 먹는 식물은 뭐 그다지. 네, 예. 네, 강흥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재밌게 또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